단원 4 환경과 에너지, 중단원 생태계와 환경, 그리고 소단원 2의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평형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될 파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먹이관계와 생태 피라미드입니다. 먹이관계와 생태 피라미드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파트는 바로 생태계에서의 먹이관계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먹이관계는 크게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그리고 이렇게 쭉 거쳐서 최종 소비자까지의 이렇게 하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사슬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먹이 사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보면 생산자로 나무에서 시작해서 나무 생산자, 그리고 1차 소비자로 나비가 이제 꽃에서 양분을 얻죠. 그렇기 때문에 나비가 나무에서 영양분을 얻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나비를 2차 소비자인 거미가 잡아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양분을 얻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거미를 3차 소비자인 참새가 잡아먹습니다. 그럼으로써 마찬가지로 영양분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소비자로 독수리가 참새를 잡아먹어서 마찬가지로 영양분을 얻게 되는 이런 하나의 이 먹이 관계를 먹이 사슬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먹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관계가 얼기설기 설켜 있는 것들을 먹이 그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먹이 사슬이 하나의 관계를 나타낸다면 먹이 그물은 이 먹이 사슬 관계가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먹이 그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소비 관계가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참새는 거미를 먹기도 하고 송충이를 먹기도 하고 지네를 먹기도 하고 도마뱀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마뱀이 만약에 멸종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참새는 아직도 거미, 송충이, 지네를 잡아먹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이 그물이 복잡한 게 굉장히 생태계 평형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알아볼 거는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인데요. 자, 생태계의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가 이동을 하기도 하고 물질이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와 물질이 이동하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제일 처음에 에너지 흐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주황색으로 된 게 에너지 흐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양에서 에너지가 생태계로 들어와요. 태양에서 생태계로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 영양 단계는 바로 생산자입니다. 어떻게 하냐? 태양빛 에너지를 광합성을 통해서 태양빛 에너지를 자기의 그 화학 에너지로 변환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합성은 빛을 받아서 포도당을 만드는 합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받아서 생산자가 에너지를 보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그런 생산자, 예를 들면 나뭇잎에서 광합성을 하니까요. 그래서 나무의 경우에도 이제 광합성을 하지만 마찬가지로 세포 호흡을 하기 때문에 세포 호흡을 통해 열로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로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차 소비자가 생산자를 먹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꽃에 있는 양분을 먹는다고 했죠. 그런 식으로 1차 소비자는 생산자를 먹이 삼아서 에너지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생산자로부터 열로 빠져나간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1차 소비자가 얻는 에너지는 생산자가 처음에 태양빛을 통해 광합성으로 얻은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의 에너지를 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1차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통해서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1차 소비자를 2차 소비자가 먹이로써 먹게 돼요.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이동을 하지만 1차 소비자가 얻었던 에너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로 빠져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2차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1차 소비자의 에너지보다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2차 소비자도 열로써 에너지를 빠져나가게 만들고 3차 소비자가 2차 소비자를 먹이로 얻으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더 적겠죠. 열로 빠져나간 게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3차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통해 열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이제 죽거나 아니면 물질 대사를 하고 나서 나온 배설물들을 우리 분해자가 이것 사체나 배설물들을 분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분해를 하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해자가 이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면서 얻은 에너지로 생명 활동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열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에너지 이동을 보게 되면 한 방향으로 쭉 흐르다가 생태계 밖으로 모두 빠져나가게 된다. 모두 밖으로 방출되게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지속적으로 생태계에 에너지를 공급해줘야지 우리 생태계가 에너지를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물질 이동인데요. 물질 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생물 환경, 예를 들어 공기, 물, 땅에 있는 양분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되는데 비생물 환경인 이 공기와 물과 땅, 토양 등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제 생산자에게 다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합성이라는 게 원래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바닥에 있는 물, 땅에 있는 물 이런 것들을 합성을 시켜서 결국 포도당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비생물 환경이 생산자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가 먹이를 먹음으로써 이동을 하게 되고 2차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1차 소비자를 먹이로 먹어서 물질이 이동하고 3차 소비자를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사체와 배설물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분해자는 그것을 물질을 분해를 하고 이게 다시 공기로 가고 물속으로 가고 그리고 토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서 이게 다시 비생물 환경으로 생산자가 물질의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물질의 이동은 생태계 내에서 순환을 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이동과 물질 이동의 차이점은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른다. 그리고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리고 물질 이동은 생태계 안에서 순환을 한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적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일도 극히 적기 때문에 생태계 내에서 물질은 순환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랑 다르게.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또 다르게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자, 생태 피라미드는 주로 이제 개체 수라든지 그리고 생물량, 특정 면적당 어떤 생물이 거기에 몇 그램이 들어있느냐에 나타내는 생물량 그리고 에너지량. 그래서 하루에 그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 몇 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포함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피라미드를 나타낸 건데요. 처음에 제일 낮은 단계부터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했을 때 점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생산자가 제일 많고 그리고 3차 소비자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안정된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체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생물량,
그램 수도 줄어들고 에너지 양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개체 수 그리고 생물량, 에너지 양 이런 양이나 수와 관련된 내용들은 점점 줄어드는 게 맞지만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 하위 영양 단계의 에너지 양분의 상위 영양 단계의 에너지 양. 그리고 효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 효율의 경우에는 단계가 올라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오히려 좋아집니다.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오히려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먼저 여기 있는 에너지 양 피라미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자의 경우에는 태양에서부터 오는 이 에너지에 대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은 제외를 하고요. 생산자에서 1차 소비자로 넘어갈 때 에너지 효율을 계산을 해보면 280분의 14.8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그 값이 5.3%가 나옵니다. 그리고 1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자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14.8분의 12 곱하기 11.2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8.1%. 그리고 2차 소비자에서 3차 소비자로 넘어갈 때 1.2분의 0.1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8.3% 정도가 나옵니다. 점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안정된 생태계의 경우 개체 수, 생물량, 에너지 양의 피라미드는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지만 에너지 효율의 경우에는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커지는 형태의 역피라미드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 수, 물질의 양, 그리고 에너지 흐름 등이 안정적인 상태를 말하는데 아까 전에 보셨던 그 피라미드, 생태 피라미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안정적인 생태계라고 하고 그걸 바로 생태계 평형이 이루어진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생태계의 평형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급격한 환경 변화가 없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급격한 환경 변화가 없어야 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급격한 환경 변화 때문에 메뚜기가 멸종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먹이 그물에서 자, 메뚜기가 멸종을 하게 되면 뒤쥐와 생쥐도 번갈아 먹을 게 없어서 멸종을 하게 되고 수리부엉이도 마찬가지로 멸종을 하게 돼요. 이런 상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환경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로 복잡한 먹이 그물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메뚜기를 멸종을 시켰더니 메뚜기가 멸종이 됐더니 뒤지, 생쥐 그리고 수리부엉이까지 멸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만약에 다른 먹이 사슬이 생겨가지고 먹이 그물이 완성이 된다면 어떨까요?
플랑크톤이 새우와 물고기에 되고 오리가 새우를 먹고 작은 물고기도 먹고 그리고 물고기는 도요새랑 백로처럼 새들한테 먹을거리가 되면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메뚜기가 멸종을 하게 되면 쥐쥐랑 생쥐는 먹을 게 없어 멸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리부엉이는 결국에 오리와 도요새를 먹을 수가 있고 오리와 도요새는 새우와 작은 물고기라고 하는 다른 먹이가 있고 새우와 작은 물고기는 플랑크톤이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 평형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복잡한 먹이 그물이 있을수록 생태계 평형은 잘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평형 상태일 때는 아까도 말했듯이 피라미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의 수가 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시적으로 평형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1차 소비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평형이 깨진 상태인데 이렇게 될 경우 늘어난 1차 소비자가 생산자를 많이 섭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생산자 수는 감소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증가된 1차 소비자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소비자는 오히려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2차 소비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1차 소비자의 수도 계속 먹혀가지고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줄어든 만큼의 1차 소비자를 2차 소비자가 감당하기 위해서 2차 소비자의 수가 다시 줄어들고 그리고 1차 소비자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2차 소비자의 수가 늘어서 원래 평형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완충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이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서 생태계 평형이 파괴가 되어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피라미드가 조절이 됨에 따라서 생태계 평형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계 평형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평형이 깨질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요인의 자연재해로 인한 요인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나 지진, 그리고 산사태 또는 화산 폭발처럼 굉장히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서식지, 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가 된다든지 그리고 서식지 파괴로 인해서 먹이 그물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지게 된 사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로 인한 그런 환경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인간의 활동 역시도 마찬가지로 생태계 평형을 깨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목을 너무 많이 할 경우에는 땅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땅이 침수가 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경작지를 많이 개발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숲을 깎아서 우리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에 개발을 하게 되면 원래 숲에 있던 생물들은 살 곳이 없어지는 서식지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도시화의 경우에는 도시화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서식지가 파괴되거나 분리가 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바로 열섬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열섬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나 이런 거를 많이 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지역의 건물들이 만약에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하면 그것이 굉장히 더워지는 효과를
되는 걸 말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도심의 기온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때문에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든지 공장이나 아니면 다른 건물들에서 이제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도 뜨거운 그 바람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기가 계속해서 가열이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열섬 현상입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때문에 생물들이 살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환경변화로 인해서 생태계의 평형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무슨 노력을 할 수 있느냐?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들을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길이나 도로 때문에 이제 길이나 도로 그리고 뭐 수로 이런 거를 만들다 보면 그 서식지가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서식지가 분리가 된 상황에서 생태 통로라는 걸 만들어줘서 그 사이를 생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름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이 이제 깨끗했던 하천이 이제 오염되고 거기서 살고 있었던 생물들이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생물들을 넣어가지고 하천 복원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공하천 같은 데에 주변에 뭐 나무나 뭐 흙이나 이런 거를 좀 비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정화시설을 갖춰주면 거기서 이제 다시 생물들이 활동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하천 복원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건물 옥상에 정원을 만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열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꼭대기에 이제 정원을 만들게 되면 거기서 이제 기온을 낮춰주는 옥상 정원이 기온을 낮춰주는 효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열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물 옥상에 정원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도심 속에 숲을 지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보호받아야 될 그런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나름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벌목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생태계의 평형이 깨지는 경우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카이바브 고원이라는 사건이에요. 자, 카이바브 고원은 이제 미국에 있는 곳인데 미국 쪽에 있는 카이바브 고원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900년대 초반에 1905년 정도 해가지고 이게 사슴의 그 수가 너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도 사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늑대나 이런 늑대 같은 포식자 생물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사슴 개체수가 적어져서 사슴을 보호하자라는 명목하에서 사슴을 보호를 위해서 늑대를 사냥하는 걸 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늑대를 사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쯤 1905년. 그렇게 된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자, 늑대 개체수는 사냥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늑대 개체수가 줄었기 때문에 늑대가 포식자였던 사슴의 개체수는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느 순간 사슴 개체수가 다시 엄청나게 줄어들게 된다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해서 봤더니 이쪽에 초원
사슴은 이제 초원의 풀을 먹으면서 살기 때문에 초원 생산량을 쭉 봤더니 이렇게 점점 감소를 하다가 사슴 개체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원의 생산량이 계속 지속해서 감소를 하다가 사슴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때쯤부터 다시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형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카이바브 보원의 경우에 먹이 사슬이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원의 풀을 사슴이 먹고 사슴을 늑대가 잡아먹고 이런 사슬의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늑대 개체수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슴 개체수가 굉장히 늘었고 사슴 개체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이유 때문에 초원에 있는 풀들이 다 뜯어먹히고 이제 점점 급하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초원의 생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슴 개체수는 오히려 더 큰 폭으로 감소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진 게 바로 이런 카이바브 보원 사건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인간의 생태계 파괴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무분별하게 개입을 하게 될 경우에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시하는 게 바로 카이바브 보원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